도쿄에서 잘 나가던 32의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의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로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한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40년 전 한국에서 보내진 편지 한 통.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여성이 혼자 한국 시골에 정착한다는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냉대와 편견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황량한 땅을 일구고 40년 전 어머니가 심었던 들국화를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사람이 되었죠. 한 여자의 용기가 국경을 넘어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하시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카입니다. 나이는 32이에요. 도쿄의 한 무역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지쳐서 잠만 잤어요. 올해 2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68의 나이였죠.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주를 너클 잃은 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귀하라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차마 책상 앞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3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어머니의 향기를 맡았죠. 그러다가 침대 밑 깊숙이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자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제 손이 떨렸죠.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봄 들판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밝았어요. 배경에는 초가집과 산이 보이는 한국의 시골 마을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일본어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피는 들국화를 보고 싶다. 글씨체가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진 아래 한국어로 쓰인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84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4년 전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 상자를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신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였던 한국인 친구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지수는 놀라워하며 편지를 번역해줬습니다. 유미 씨, 당신이 떠난 후 들국화가 다시 피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그 꽃을 보면 당신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의 한 마을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진짜 이름이 유미였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불리셨던 걸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불야성이었죠.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사진 속 그 봄 들판, 들국화가 피어있던 한국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는 황당해하며 이유를 물었죠. 저는 단지 잠시 쉬고 싶다고만 대답했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어머니의 사진만 들고 왔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쥔 채 하동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죠. 버스가 산길을 따라 달렸어요.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그 들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직 그곳에 있을까요?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천천히 내렸어요. 오후 6시에 햇살이 따스했죠. 3월이었지만 한국의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가 맡으셨을 그 공기를 제가 지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게들과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주소를 보여주며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 언덕 너머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집은 오래전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덧붙이셨습니다. 옛날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를 아는 이가 마을에 한 명 있다고 내일 아침 9시에 마을 회관으로 오면 소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마을 유일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산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기 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언젠가 다시 피는 들국화를 보고 싶다던 그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신 그 들국화를 제가 대신 볼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마을 회관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한 남자분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남자분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죠. 할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어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유미 씨를 아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이 유미였을 것 같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사진을 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맞다고, 이분이 유미 씨라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80년대 초반 이 마을에 일본에서 온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3세 나이로 혼자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그 여자는 성실하게 일했고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다고 하셨죠. 이름이 유미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민박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마을 언덕 위 빈집을 임대해서 살았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게 어머니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국에 오신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박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는 3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농사일을 거들며 생활하셨다고 해요. 마을 청년 한 명과 가까워졌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셨어요. 청년의 이름은 김진수였다고 합니다. 28배 나이로 농사를 짓던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1984년 4월 유미 씨는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진수 씨는 유미 씨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편지는 몇 통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끊겼다고 했어요. 김진수 씨는 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가족의 권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 마을에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왜 돌아오지 못하신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박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그 김진수 씨를 만날 수 있냐고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진수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늦게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함께 이곳에 올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가 살던 집은 지금 비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몇 번 바뀌었지만 누구도 오래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집에 뭔가 슬픈 기운이 있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언덕을 올랐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지만 주변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유미 씨가 살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다고 유미 씨는 이 고요함을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잡초 사이로 들국화 몇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진에서 보던 그 들국화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피고 있다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비어 있어서 임대료도 싸게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살겠다고요. 어머니가 사셨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심으셨을 그 들국화를 다시 피워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주인을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놀라워하셨죠. 유미 씨의 딸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임대료는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열쇠를 받았어요. 이틀 후 저는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상상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시고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시고 마당에서 들국화를 가꾸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마당에 들국화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왜 돌아오지 못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들국화 주변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가꾸셨던 그 꽃들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농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어요. 박 선생님께서 씨앗과 농기구를 빌려주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씨앗을 심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물을 주고 흙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박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텃밭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썩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흙도 문제라고 하셨죠. 이 땅은 40년간 방치되어서 영양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비를 섞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제가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려움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일본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옛날에 이곳에 사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건값만 받으셨어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우체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분이 제 외국인 등록증을 보시더니 의아해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이 왜 이 시골에 사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어요. 저녁이면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으로 봤어요. 어머니도 40년 전에 이런 시선을 받으셨을까요? 그럼에도 3년을 버티신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어요. 도쿄에서는 바빴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술을 마시곤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혼자였어요. 한국어도 서툴러서 마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했어요. 어머니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는지, 김진수 씨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안 계셨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은 여전히 황량했어요. 다시 씨앗을 심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농사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들국화를 보러 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와 들국화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가 심은 꽃이 아직도 피고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죠. 할머니도 40년 전에 유미 씨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놀러 왔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고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밝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한국말이 서툴러도 웃으며 배우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날 행복했던 시절을 처음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흘기 마음을 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어머니가 3년을 버티셨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기서 버틸게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찾아낼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농사에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들국화에 물을 주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농사책을 빌려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상추는 벌레가 다 먹어버렸고 고추는 시들어 죽었습니다. 토마토는 겉보기에는 자라는 것 같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허리를 펴고 있는데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그을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 같았죠. 남자는 대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맞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준호이고 이 마을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34살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제 텃밭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씨앗 선택부터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심은 토마토 씨앗은 여름용이 아니라 봄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으면 더위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추는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가 썩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상추는 방충망을 쳐야 벌레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2개월 동안 제가 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준호는 왜 여기 왔을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여자가 혼자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준호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낯선 사람을 돕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한 말씀이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집에 살던 유미 씨의 딸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준호의 아버지가 유미 씨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진수 씨의 친구였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김진수 씨를 아셨다니요. 그럼 어머니와 김진수 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어요. 아버지는 김진수 씨와 유미 씨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둘은 서로를 믿었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었다고 합니다. 1984년 5월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한 달 전에 유미 씨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기다렸다고 해요. 처음 6개월 동안은 편지가 왔지만 어느 날부터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왜 편지를 그만 보내신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김진수 씨는 평생 유미 씨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게 안타까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바람이 마당의 들국화를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텃밭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준호는 바쁜 사람일 텐데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돕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김진수 씨가 힘들어하실 때 더 곁에 있어드렸어야 했다고 아버지는 늘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그 딸을 돕는 게 아버지께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저를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였어요. 텃밭을 갈아엎고 새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철 채소들이었어요. 오이, 가지, 호박 씨앗을 심었습니다. 준호는 꼼꼼하게 가르쳐줬어요. 물 주는 시간, 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법, 거름 주는 법도 배웠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초록빛 싹들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키워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2달 후에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가려고 트럭에 오르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냐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외로움이 뭔지 안다고 그래서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스함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준호라는 이름의 농부를 만났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어요. 텃밭에는 오이와 가지,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키워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당의 들국화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에 몇 송이만 피었던 꽃이 이제는 마당 한쪽을 가득 채웠어요. 노란빛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이 풍경을 보셨을까요? 40년 전 어머니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은 꽃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준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농사 일만 가르쳐주고 갔지만 요즘은 잠깐씩 차를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저는 어머니와의 기억을 나눴어요. 준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점점 준호가 편해졌어요. 이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승낙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집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넓은 한옥이었어요. 3대가 살아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정갈했어요. 저녁상에는 준호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상추쌈, 오이무침, 가지볶음.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도쿄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따스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도쿄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특히 혼자서는 더 힘들 거라고 했어요. 겨울이 오면 훨씬 추워진다고, 난방도 어렵고 눈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길도 끊길 때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의 공기, 흙냄새, 바람 소리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롭다고,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게 힘들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준호에게 뭔가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국적, 언어, 문화. 모든 게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60대 후반의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죠. 어머니는 마당에 들어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일본 사람과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문제도 있고 문화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날카로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였다면 같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시골 생활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날 거면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정말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당의 들국화를 보며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40년 전에 이 모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셨습니다. 김진수 씨와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져야 했죠.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보다 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들국화 한 송이를 꺾어 사진 옆에 놓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머니처럼 강하게 살아볼게요. 이곳에서 뿌리 내릴게요. 이틀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해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텃밭으로 가서 호박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텃밭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사랑은 씨앗처럼 쉽게 자라지 않는다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흙이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들국화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곳에 뿌리 내릴 거예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6월부터 시작된 가뭄이 7월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봤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지만 부족했어요. 흙이 갈라지고 딱딱해졌습니다. 마당의 들국화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마을 공동 우물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아껴 썼어요. 빨래도 줄이고 설거지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텃밭과 들국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어요. 10리터짜리 물통을 메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 번에 2통씩 날랐어요. 하루에 5번, 6번을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길을 걸으셨을 거예요. 40년 전 똑같은 가뭄이 왔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물을 날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물통을 매는 게 익숙해졌어요. 팔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죠. 거울을 보면 도쿄에서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구성원인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의장에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6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심각하다고 우물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물이 바닥날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 물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물 부족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매일 물을 몇십 통씩 나른다고, 그 물이면 마을 사람 10명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한다는 표시였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왜 우리 마을 물을 쓰느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미카 씨는 합법적으로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세도 내고 세금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미카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꽃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40년간 방치됐던 언덕 위 집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국화가 다시 피었다고 했어요. 유미 씨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나이 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미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카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이방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장님이 나서셨습니다. 준호 말이 맞다고 하지만 가뭄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물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미카 씨도 협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죄송하다고, 물 사용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텃밭은 포기하고 들국화만 살리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지켜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작은 샘이 있다고, 거기서 물을 길어오면 된다고 했어요. 조금 멀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산 위 샘으로 갔습니다. 편도 30분 거리였어요. 준호가 처음 며칠은 같이 가줬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물통 나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을 올랐어요. 물을 길어 내려왔습니다. 텃밭은 포기했지만 들국화만큼은 지켜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빗물을 맞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들국화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활짝 피어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가뭄도 편견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덧 저는 이 마을에서 2년 반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텃밭은 이제 풍성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에는 배추와 무. 사계절 채소를 키웠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고맙다며 받아주셨어요. 마당의 들국화는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언덕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올 정도였죠. 저와 준호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1년 전 가을 준호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았어요. 가끔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전 준호가 청혼했어요. 마당에서 들국화를 보며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예스라고 1000번이라도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오래 껴안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이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들국화가 활짝 핀 5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준호의 친척들, 그리고 박 선생님. 약 50명 정도였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들국화가 만발했어요.
마당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아름다운 예식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결혼해요.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이 땅에서 어머니가 가꾸셨던 들국화 사이에서 결혼합니다. 행복할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도 김진수 씨와 이렇게 결혼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5월 15일이었어요.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맑고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드레스였어요. 머리에는 들국화로 만든 화관을 썼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앞에는 들국화가 가득 장식되어 있었어요. 조화가 아닌 생화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퍼졌어요. 준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박 선생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머니 대신 저를 준호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단 앞에 섰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스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이 주례를 보셨어요. 긴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사람이 국경을 넘어 사랑으로 만났다고, 유미 씨의 딸이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에 다시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준호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이 마을에서 함께 늙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약속을 했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심플한 금반지였어요. 준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도 준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짧고 순수한 키스였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식이 끝나고 마당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잡채, 전, 떡, 과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처음으로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라고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잘하겠다고,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를 경계하던 분들도 이제는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준호와 저만 남았어요. 우리는 들국화 사이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꿈만 같다고 말했어요. 2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미 씨가 보고 계실 거라고,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국화 한 송이를 사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못 이루신 꿈을 제가 이뤘어요. 고마워요,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저는 이 땅의 사람이에요. 이곳이 제 고향이고 제 뿌리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국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37이 되었어요. 이 마을에 온 지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죠. 제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농기구를 잡고 물을 기르며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던 희고 부드러운 손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제 삶을 일궈냈으니까요.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어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한국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꿈도 한국어로 꾸곤 했어요. 언덕 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았던 한옥을 조금씩 수리했어요. 준호와 함께 지붕을 고치고 벽을 칠하고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마당에는 들국화가 가득했어요. 이제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죠. 들국화 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한쪽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언덕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매년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노란 물결이 언덕을 가득 채웠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언덕을 들국화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3년 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유미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작은 유미는 지금 3살입니다. 매일 마당에서 뛰어놀며 자라고 있어요. 들국화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리가 키운 쌀로 밥을 짓고 우리가 가꾼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삶이었죠. 준호의 어머니는 이제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 된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저를 받아들였어요. 이장님은 저를 부녀회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밀어주셔서 맡게 되었어요. 마을 행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이곳 사람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낯선 커플이 마당을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어요. 여자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들국화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어를 쓰는 거였어요. 환영한다고 마음껏 구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커플은 들국화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었어요. 잠시 후 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분이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놀라워했어요. 왜 한국에 살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상자, 사진, 편지, 그리고 이곳까지의 긴 여정.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을 만났다고, 이제는 제 뿌리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또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냐고요? 낯선 땅에서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텼다고,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오히려 이곳에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플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말했어요. 커플이 떠난 후 저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란 꽃잎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4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요? 같은 들국화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진수 씨를 사랑하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슬픔에 괴로워하셨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셨죠.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꿈을 이뤘어요. 이곳에 남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요. 집안에서 유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딸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들국화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 놓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이 땅에서 어머니가 심으셨던 들국화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딸 유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창밖을 봤어요. 들국화가 다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들국화는 매년 피고 지고 또다시 피어납니다. 제 삶도 그랬어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언덕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 고향이었어요.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 이 땅, 이 하늘.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다시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들국화의 계절이었고 저의 계절이었어요. 미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냉대했지만 결국 진심을 알아보고 품어준 마을 사람들. 국적을 떠나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사람.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피어난 들국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하는 나라, 국경을 넘어 사람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미카는 일본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여자의 용기와 한국 시골 마을의 따스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